에릭 누텔이 오랜만에 유가 90달러와 WCS 유가 12.5달러 스프레드 기준으로 내년도 FCF 수익률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TMX 송유관 확장 공사가 지연되는 분위기지만 WTI와 WCS 차이를 12.5달러로 낮게 잡은 건 아무래도 에릭이 캐나다 헤비 오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유리한 기준을 준 것 같습니다. BT, CP, VT 순인데 최근 이 세 주식의 움직임이 특히 좋지 못합니다. BT는 인수한 ROCC의 대주주였던 주니퍼가 블록딜로 본인의 지분을 팔고 나가면서 주가가 압박받았습니다. BT가 FCF의 75%를 주주환원에 사용할 거라고 말한 부채 목표는 현재 같은 높은 유가에서도 최소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 등으로 발행된 주식 수가 많아서 자사주 매입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FCF가 좋다고 주가가 당장 반응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유가 상승당 토크가 좋고 내부자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VET는 호주의 LNG 파업이 진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수치에 비해 경영진들의 신뢰가 바닥인 것 같습니다. CP는 VTL이, CRGY, SBOW 등 비슷한 피어그룹의 주식 오퍼링 소식 여파 때문이었는지 그냥 별로였습니다. CP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고 덕분에 공매도가 20% 넘게 들어와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WCS 스프레드를 17달러 정도에 놓고 유가 80달러 기준으로 내년에 캐나다 회사들의 FCF 수익률을 비교한 표를 보시면 초록색은 배당을 제외한 FCF이고 파란색은 포함한 수익률입니다. 현재 배당이 FCF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CJ처럼 배당이 10% 가까운 회사들은 FCF의 반 이상이 배당으로 나가는 걸 알 수 있고 TVE, SGY, CPG는 현재 배당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더 상승할 여력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 유가가 10달러 더 올라서 90달러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회사들의 FCF 수익률은 더 올라오고 생산량의 리퀴즈 함량이나 특히 헤비 오일 생산자의 토크 상승률이 더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유가 상승에 비해 주가 상승이 저조합니다. 여전히 펀드 자금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로 유입되는 중이고 석유 섹터 자체의 인기가 여전히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유가보다 미래를 반영하는 만큼 시장의 현재 유가가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 수치인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FCF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가가 90달러 가까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자체 FCF로 주주환원을 빡세게 할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RBC에서 나온 미국 생산자의 EV 대비 EBITDA 수치 비교를 보면 중형 회사 중에는 APA나 MRO가 수치상 상대적인 저평가로 보이고 소형 회사 중에는 CPE나 SM이 저평가로 보입니다. OBE가 클리어워터 개발에 중점을 둔 3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리어워터 헤비 오일 생산량을 3년 이내에 현재 주력인 캘듐이나 바이킹에서 생산되는 라이트 오일 양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2,000 BOE 정도의 생산량을 2026년에 하루 5만 정도로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인수 없이 올가닉하게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이고 유가 기준을 75달러 정도로 현재 유가에 비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고무적입니다. 아직 먼 이야기지만 하루 생산량 5만 BOE, 그것도 천연가스가 아닌 대부분 헤비 오일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원유 함량과 생산량을 가진 회사들의 시총은 OBE보다 최소 몇 배나 높습니다. 2026년도의 유가는 알 수 없지만 그때쯤이면 TMX나 LNG 캐나다도 작동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단지 유가 75달러 기준으로 보는 내년도 FCF 수익률처럼 OBE는 다른 회사들보다도 유가가 FCF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3년간 개발 비용으로 카펙스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높은 유가 없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을 생산량 증대와 동시에 하기에는 벅차다는 점입니다. 즉 높은 유가만 유지된다면 대박 터트릴 주식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생산량이 폭발하는 시점에 여전히 높은 유가가 유지된다면 미친 FCF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OBE의 CEO가 작년에도 생산량 증대를 발표했다가 연말에 유가 하락과 함께 급히 수정했기 때문에 실제 3년 뒤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치 예상이 힘든 섹터 분위기에서 장기 계획 발표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작은 크기의 회사가 당장 주주환원과 성장 사이에서 갈등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현재의 높은 유가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BNE는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 부채 목표를 맞추고 꽤 높은 배당을 줄 수 있을 겁니다. YGR의 부채 목표는 80밀리언 달러인데 유가 75달러 기준의 가이던스는 올해 말 부채를 91밀리언 달러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다시 말해 빠르면 BNE와 비슷한 시기에 주주환원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매장량의 생산 연도는 준수하지만 작은 회사의 천연가스 함량이 높고 주주환원이 없다 보니 올해 주가 흐름이 VET보다도 좋지 못합니다. 참고로 VET와 SGY의 부채 목표도 내년 1분기쯤에 달성할 수 있어 보입니다. JP모건은 추가 공급 감축으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 분기 경제 성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현재 글로벌 원유 재고가 수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이맘때에 유가가 평균 100달러에서 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오펙이 장기적 수요를 파괴할 정도의 극단적인 수준까지 가격을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유가가 100달러 넘을 거라는 뉴스가 많은 게 어찌 더 불안합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회사들의 FCF는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유가가 100달러를 넘으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도 막을 내리고 중국의 SPR도 방출될 수 있고 경제가 압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차라리 유가 80에서 90달러 사이에서 장기간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8월에 기록적인 정유소 처리 용량과 원유 수입량을 보여주었지만 상당수가 상업용 재고나 SPR로 비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마지막 4개월 동안 수입량이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옵션을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드릴은 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유정 DUC 숫자는 8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2020년 6월 최고치에서 46%나 내려왔는데 페르미아는 무려 76%나 하락했습니다. 페르미아는 새로 완성된 유정에서 생산된 양이 기존 유정의 생산량 감소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차후 석유 흐름이 감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 TAL은 최근 9월 발표에서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5번 시범 노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다가 현재 계절적으로 낮은 수심 때문에 브라질로 수출이 힘들어서 9월 생산량이 0인 날이 늘어나는 중이라 주가가 다시 압박받고 있습니다. 수심이 올라가는 4분기에는 나아지겠지만 안정적인 유통 경로를 찾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용량이 크고 계절적인 영향이 없는 페트로페루의 송유관을 이용하는 3번 루트가 안정되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페트로페루 입장에서도 본국의 가장 큰 생산자가 본인 송유관을 놔두고 이웃 에콰도르 송유관을 사용하겠다는데 좀 각성해서 송유관 치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PEY는 GXE와 PRQ와 함께 그레이 가문이 대주주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인 동그레이가 1밀리언 달러의 PEY 주식을 사들였는데 재밌는 건 GXE 주식을 팔아서 샀다는 점입니다. 저번 실적 발표 때 배당을 커트한 GXE에 비해 PEY의 배당이 커서 이해는 되지만 주주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